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3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2반 1리치의 죽음 마치고 밥 먹고, 아니지, 밥을 먹고 했으니까 정견이 데려다가 산책하고 갔다 와서 출출해가지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전 시간에 2반 1리치의 죽음 챕터 2, 챕터 2까지 읽었고요. 이제부터 챕터 3 오디오북을 해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는 처음 부분이라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나요? 발단 전개까지 이제 온 거예요. 전개까지 왔고, 자, 챕터가 이게 지금 8개. 발단까지네요. 지금 한 건 발단까지고, 이제 전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소설 형식에 의하면 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 이반 일리치는 결혼한 뒤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는 이미 법무부의 고참 검찰관이었고 몇 차례의 정근 제의가 있었지만 이를 고사하고 좀 더 괜찮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 그의 평온한 생활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어느 대학 도시의 재판장 자리가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오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하페라는 자가 그를 앞질러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화가 나서 하페를 비난했고 하페는 물론 상관들과도 다툼을 벌이고 말았다. 그러자 상관들은 그에게 더욱 냉담해졌으며 다른 자리가 비어도 또다시 그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말았다. 아이고, 그랬군요. 좀 참지, 그렇게 싸우고 그랬을까요? 집안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밖에서도 일이 꼬이기 십상이죠. 밖의 일도 아무리 구분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경이 어쩐지 좀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안경을 닦고. 자, 그것은 1880년의 일로 이반 일리치의 생애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해였다. 한편으로는 봉급이 생활비에도 모자랐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주위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가 다른 사람한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여겨진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돕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연봉이 3,500루블에 불과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고, 심지어는 그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아내의 끊임없는 바가지,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생활 덕분에 쌓여가는 빚으로 그의 처지가 정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이반 일리치 자신뿐이었다. 그의 여름에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처남이 사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권태를 경험했다. 권태뿐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우울증까지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무언가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를 오락가락하면서 궁리한 끝에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결심했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 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또한 다른 부처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페테르스부르크로 가서 한번 열심히 뛰어봐야겠다고. 이튿날 그는 아내와 처남의 맹렬한 반대를 뿌리치고 페테르스부르크로 떠났다. 연봉 5천 루블의 자리를 얻는 것, 그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부서가 어떻고 추세가 어떻고 업무가 어떻고 하는 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연봉이 5천 루블인 자리를 얻는 것뿐이었다. 행정기관이든 은행이든 철도국이든 마리아 황후의 복지시설, 가로 열고 1796년부터 1801년까지 러시아를 다스린 파렐 1세 황제의 아내가 세운 고아원들, 가로 닫고, 복지시설이든 심지어 세관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연봉이 최소한 5천 루블은 되어야 하고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의 이 여행은 뜻밖에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쿠르스크역에서 친구인 FI-122이 같은 1등 칸에 탔는데 그는 이반 일리치 옆자리에 앉아서 쿠르스크의 도지사가 방금 전에 받은 정보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근일 중에 법무부 내의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표트로 이바노비치 자리에 이반 세노비치가 임명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이 인사이동은 국가적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이반 일리치 개인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새 인물인 표트로 페트로비치가 발탁되면 그의 친구인 차차르 이바노비치도 당연히 발탁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반 일리치한테도 기회가 올 터였다. 차차르 이바노비치는 친구이자 동료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모스크바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페테르스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이반 일리치는 차차르 이바노비치를 찾아가서 법무부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 일주일 뒤 그는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차차르가 밀레르 자리에 임명됐음. 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당장 임명될 것임. 이 인사 이동 덕분에 이반 일리치는 뜻밖에도 법무부에서 과거 동료들보다 2급이나 높은 자리를 얻었고 5천 루블의 연봉에 3,500 루블의 이사 비용까지 받게 되었다. 과거의 적들과 법무부 전체에 대한 그의 앙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반 일리치는 더없이 행복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전에 보지 못할 만큼 유쾌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아내가 있는 시골로 돌아왔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페트르스부르크에서 모두가 자기를 축하해 주는 것, 과거의 적이었던 자들이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것, 그들이 자기한테 알랑거렸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러워했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정과 호감의 표시를 받았다는 것 등등을 늘어놓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이런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지당하다는 듯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사갈 도시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딱 들어맞는 것을 알고 기뻤다. 아내와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의 인생은 잠시 뒤뚱거리다가 원래의 정상적인 특징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마땅히 유쾌하고 느긋하고 고상해야 했다. 이반 일리치는 시골에 오래 머물 여유가 없었다. 9월 10일에는 새로운 임무에 착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집을 구하고 짐을 옮기고 추가로 많은 물건을 사거나 주문할 시간도 필요했다. 요컨대 그가 계획한 대로 집을 정리하고 꾸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아내가 작정한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일이 운 좋게 일어났고 오랜만에 부부의 의견이 일치한 데다 조용히 얼굴을 맞대고 산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혼 이후 처음으로 사이좋게 지냈다. 이반 일리치는 당장 가족을 데리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그들 가족에게 상냥해지고 친절해진 처남과 처남댁이 굳고 말리는 바람에 혼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떠났고 자신의 성공과 부부의 화해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줄곧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냈다. 그 집은 그들 부부가 꿈에서 그리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널찍하고 고상하게 꾸며진 고풍스러운 응접실과 거실, 편리하고 당당한 서재, 아내와 딸의 거실, 아들의 공부방,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들을 위해 일부러 지은 집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직접 집안 정리를 감독하고 벽지를 고르고 모자라는 가구, 가로 열고 그는 고가구가 더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가구를 골랐다. 가로 닫고 가구를 사들이고 커튼을 달거나 융단을 까는 일 따위도 직접 감독했다.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어 그가 머릿속에 그리던 이상적인 집에 차츰 가까워졌다. 일이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을 때도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러니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세련되고 우아해 보일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는 응접실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객실을 바라보아도 벽난로, 칸막이, 장식, 선반, 여기저기 놓여있는 작은 의자들, 벽에 진열된 접시와 식기류, 청동 장식품 등이 제자리에 놓여있는 완성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이 문제에서는 그와 취향이 같은 아내와 딸이 얼마나 놀라고 감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는 저절로 마음이 유쾌해졌다. 아내와 딸도 설마 이렇게까지 해놓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터였다. 집 전체에 고상한 분위기를 줄 만한 고가구를 용케 찾아내어 값싸게 사들인 것은 특히 자랑할 만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을 놀라게 해주려고 아내한테 보낸 편지에서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그는 집을 꾸미는 일에 완전히 열중해 버렸기 때문에 직무를 원래 좋아하면서도 그 일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흥미를 가질 수가 없었다. 법정에서도 커튼 위의 돌림띠를 직선으로 할까 아니면 곡선으로 할까를 생각하느라 멍청해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가구를 운반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커튼을 바꿔 달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어떤 인부에게 커튼이 어떻게 드리워지기를 원하는지 몸소 보여주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워낙 튼튼하고 민첩했기 때문에 얼른 사다리를 잡고 매달렸다. 창틀의 둥근 장식에 옆구리를 부딪혔을 뿐 별로 다친 데는 없었다. 옆구리에 멍이 들어 조금 아팠지만 그것도 곧 나았다. 그 무렵 그는 유난히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편지에서 나는 15살이나 젊어진 기분이요 하고 말했을 정도였다. 9월까지는 모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업은 10월 중순까지 질질 끌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을 구경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말해서 그 집의 실내 장식은 그다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독특한 멋은 부릴 수 없고 따라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흉내내는 데에만 성공할 뿐이다. 그들의 집에는 어김없이 다마스크 천으로 만든 시트와 식다포, 흑단 목재, 화분, 깔개, 둔탁한 빛을 내는 청동 제품 따위가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 놓는 것들이다. 이반 일리치의 집도 다른 사람들의 집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집처럼 보였다. 기차역에서 가족을 만나 새로 꾸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다. 집에는 온통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하얀 넥타이를 맨 하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현관문은 화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식구들은 객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선 순간 탄성의 목소리를 질렀다. 그는 집안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칭찬을 실컷 즐겼으며 기쁨으로 얼굴을 빛냈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면서 자기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꼴이며 인부가 깜짝 놀란 모습을 신용으로 보여주었다. 내가 운동선수처럼 몸이 재빠르고 튼튼한 게 천만다행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죽었을 테지만 나는 그저 여기를 조금 다쳤을 뿐이야. 만지면 아프지만 이젠 거의 다 나았어. 멍이 들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가로 열고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이 새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자 방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로 닫고 수입도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이 돈이 조금만 가로 열고 약 500루블쯤 가로 닫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처음 얼마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게 아직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이 물건을 사들이고 저 물건을 주문하고 다른 물건을 옮기고 또 무언가를 조정하는 등 할 일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매사가 유난히 순조롭게 돌아갔다. 부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벌인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둘 다 새 집에 만족했고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끝나버렸다. 모든 게 완전히 갖추어지고 나자 약간 지루해졌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사귀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면서 나날이 충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법정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이따금 집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가로 열고 식탁보나 시트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창문 블라인드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 그는 버럭 화를 냈다. 그 모든 것을 마련하고 꾸미느라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만 어지럽혀져도 속이 상했던 것이다. 가로 닫고 처음에는 대체로 기분이 좋았다. 그의 생활은 대체로 그가 믿는 바대로 흘러갔다. 느긋하게, 기분 좋게, 그리고 고상하게. 그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훑어본 다음 약식 뻑복을 입고 재판소로 출근했다. 거기에는 일할 때 거치는 옷이 벌써 말끔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옷을 걸치고 업무에 착수했다. 청원인 면담, 법정 신문, 공판 진행, 회의 참석 이 모든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직무의 정해진 절차를 방해하는 새롭고 활기찬 요소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직무상의 인간관계만 허용해야 했으며 이 관계도 오로지 공무에만 바탕을 두고 있어야 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정보를 얻을 속셈으로 찾아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반 일리치는 그 문제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한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식 자격으로 그에게 볼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도장이 찍힌 공문서를 휴대하고 있다면 이반 일리치는 그런 관계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가 끝나면 다른 관계, 즉 인간적인 관계도 끝난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실생활과 공무를 구별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공과 사를 혼동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경험과 타고난 재능으로 이 능력은 최고도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따금 그 방면의 대가답게
인간적인 관계와 공식적인 관계를 일부러 뒤섞기까지 했다. 언제라도 엄격하게 공식적인 태도를 되찾고 인간적인 관계를 배제해버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쉽고 유쾌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거의 예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공판 도중에 잠시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면서 정치 문제와 세상 돌아가는 일과 카드에 관해서 잠깐 찌꺼리기도 했지만 주로 화제에 오르는 것은 누가 어느 자리에 임명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일이 끝나면 그는 피곤을 느끼면서도 음악의 대가 가로 열고 오케스트라에서 자기가 맡은 몫을 거뜬히 연주해낸 제1바이올린의 한 사람 가로 닫고 대가 같은 기분으로 귀가하는 것이다. 집에 도착해보면 아내와 딸은 외출했거나 손님을 접대하고 있고 아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 가정교사와 함께 숙제를 끝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만사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식후에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을 읽을 때도 이따금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에 착수했다. 즉 서류를 읽고 증인들의 진술을 대조하고 거기에 적용될 법조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따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재미있지도 않았다. 브릿지 게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일에 파묻혀 있을 때는 지루했지만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거나 아내와 함께 앉아있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편이 오히려 좋았다. 이반 일리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녀를 초대하여 조촐한 만찬회를 여는 것이었는데 그의 응접실이 다른 이들의 응접실과 비슷했듯이 그의 만찬회도 다른 이들의 파티와 비슷했다. 한 번은 무도회를 열기까지 했다. 이반 일리치는 춤을 즐겼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케이크와 사탕과자 문제로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만 빼고는 플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반 일리치가 값비싼 제과점에 모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게다가 케이크를 너무 많이 주문했던 것이다. 말다툼이 일어난 것은 케이크가 일부 남았고 제과점에서 청구한 금액이 무려 45루블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말다툼은 격렬했고 꼴불견이었다. 플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남편을 바보 천치라고 불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제 머리를 잡아뜯으며 당장 이혼하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무도회 자체는 즐거웠다. 상류층 명사들이 참석했고 이반 일리치는 투르포보나 공작 부인과 춤을 추었는데 이 기부인은 나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협회를 창립한 어느 저명인사의 누이 동생이었다. 직무와 관련된 즐거움은 그의 야심을 만족시켜 주었고 사교적 즐거움은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니뭐니 해도 카드놀이였다. 인생에서 아무리 불쾌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시끄러운 파트너가 아니라 솜씨 좋은 노름꾼들과 함께 4명이 둘러앉아 가로 열고 5명이 게임을 하면 카드를 돌릴 때마다 한 사람이 빠져야 하는데 빠진 사람은 개의치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몹시 짜증나는 일이었다. 가로 닫고 재치있고 진지하게 가로 열고 물론 패가 잘 들어와야 재치도 부릴 수 있다. 가로 닫고 브릿지 게임을 한 다음 저녁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한 줄기 밝은 햇살처럼 빛나는 더 없는 즐거움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는 브릿지 게임이 끝나면 특히 돈을 조금 땄을 때는 아주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가로 열고 돈을 너무 많이 따면 오히려 기분이 언짢았다. 가로 닫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상류층 명사들과 사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의 방문을 받았다. 교우 관계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딸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했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값비싼 일본제 식기가 진열되어 있는 객실로 몰려오는 초라한 친구나 친척들과는 거리를 두고 따돌렸다.
물론 그렇게 하자고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얼마 지나자 그런 초라한 친구들은 더 이상 주제넘게 끼어들지 않았고 골로빈 가족의 동아리에는 훌륭한 인류 명사들만 남게 되었다. 젊은 사내들은 리사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리시초프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이며 예심 판사인 표도르 페트리시초프가 리사한테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내한테 이미 이야기했고 두 남녀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거나 집에서 아마추어 연극을 공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이렇다 할 변화도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갔다. 인생은 즐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이반 일리치 양반께서는.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 아마 챕터 4, 5, 4, 5까지 읽을 것 같습니다. 챕터 4, 5.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읽겠습니다. 챕터 4. 가족들은 모두 건강했다. 이반 일리치가 이따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왼쪽 옆구리가 약간 결린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가지고 건강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옆구리의 불편은 점점 심해져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옆구리가 짓눌리는 듯한 불쾌감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자연히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의 짜증은 갈수록 심해져 집안에 뿌리를 내린 기분 좋고 느긋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망치기 시작했다. 갈수록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곧이어 편안함과 쾌적함이 사라지고 예의조차도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 추태가 다시 잦아졌고 남편과 아내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 작은 섬들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제 남편의 성미가 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무엇이든 과장하는 버릇이 있는 그녀는 남편이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지독하게 짜증을 부렸고 그런 남편의 성미를 20년 동안이나 참아온 것은 자기가 워낙 착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즘에는 그가 먼저 싸움을 거는 게 사실이었다. 그는 항상 식사를 하기 직전에 우라통을 터뜨렸다. 수프를 먹다가 화를 낼 때도 많았다. 그릇이 이가 빠졌다거나 음식이 제대로 요리되지 않았다거나 아들이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았다거나 딸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처음에는 말대꾸를 하고 불쾌한 말을 퍼부었지만 밥상머리에서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며 사납게 날뛰는 일이 몇 차례 되풀이되자 음식 섭취가 남편의 신체 기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뒤로는 꾹 참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식사를 끝내곤 했다. 그녀는 이런 인내를 칭찬받아 마땅한 일로 생각했다. 남편의 성미가 못됐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녀는 자신이 가엾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길수록 남편에 대한 증오의 불길은 더욱 맹렬히 타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봉급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남편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에 대한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남편이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노를 감추었지만 이 감춰진 분노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어느 날 이반 일리치는 유난히 부당한 트집을 잡으며 한바탕 소동을 벌인 다음 자기는 확실히 신경과민이라면서 그건 건강이 나빠진 탓이라고 변명했다. 그녀는 몸이 아프면 치료해야 하니까 이름난 의사에게 가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늘 그렇지만 모든 게 그가 예상한 대로 일어났다. 오랜 기다림, 의사의 으스대는 태도, 가로 열고 이런 태도는 그가 법정에서 취하는 태도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다. 가로 닫고 타진과 청진,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뻔한 질문, 그리고 우리한테 맡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소. 모든 환자를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소. 하고 말하는 듯한 거들먹거리는 태도. 의사의 진찰실은 법정과 똑같았다. 의사는 그가 피고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그에게 보이고 있었다. 이런저러한 증상은 환자의 몸속에 이런저러한 병이 있다는 징후지만 이런저러한 검사가 이 추정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런저러한 가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가정을 내리면 그때는 점점점. 이반 일리치한테 중요한 문제는 딱 한 가지뿐이었다. 증상이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하지만 의사는 그것이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묵살해버렸다.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고려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앓고 있는 병이 신장병과 만성 카타르와 맹장염 가운데 어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반 일리치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신장병과 맹장염 사이의 선택 문제였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의사는 그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것 같았다. 의사는 일단 맹장 쪽을 편들었지만 소변 검사를 해본 다음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면 병명을 재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 모든 것은 이반 일리치가 재판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 수천 번이나 멋지게 써먹은 방법과 똑같았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즐거운 듯 의기양양하게 환자를 바라보면서 피고를 앞에 둔 이반 일리치만큼이나 훌륭하게 결론을 요약했다. 의사의 요약을 듣고 이반 일리치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웠다. 자신이 너무나 가련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의사가 무관심한 것이 맹렬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진료비를 책상 위에 놓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환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증상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는 외알 안경 너머로 그를 엄격하게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피고야. 당신은 질문에 대답할 수는 있지만 질문할 수는 없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법정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어. 말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변을 분석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반 일리치는 천천히 진찬실을 나와 우울하게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동안 의사가 한 말을 되풀이 곱씹으면서 그 복잡하고 모호하고 과학적인 표현을 쉬운 말로 번역하며 그 속에서 내 상태는 나쁜가, 아주 나쁜가, 아니면 아직은 크게 잘못된 데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의사의 말은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뜻인 것만 같았다. 거리의 모든 것이 우울해 보였다. 마부들, 집들, 행인들, 가게들까지도 침울하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잠시도 그치지 않는 이 아픔, 그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둔통은 의사의 모호한 표현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의미를 새로 얻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새삼스럽게 침울한 기분으로 그 통증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아내에게 의사의 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얌전히 듣고 있었지만 그가 한창 말을 하고 있을 때 딸이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려는 모양이었다. 딸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지만 이 지루한 이야기를 오래 참고 듣지는 못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어쨌든 다행이에요. 이제는 잊지 말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도록 하세요. 처방전은 이리 주세요. 게라심을 약국에 보낼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러 갔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가 방에 있는 동안
숨 쉴 겨를도 없이 계속 찌꺼렸지만 아내가 방에서 나가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내 병은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닐 거야. 그는 약을 먹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소변 검사가 끝난 뒤 의사의 지시는 바뀌었다.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나타난 징후와 겉으로 드러난 증상 사이에 모순이 생겼다. 그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의사가 말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는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말하지 않았거나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무언가를 그에게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는 이를 탓할 수는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여전히 의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했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뒤로는 섭생과 약물 복용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지키고 통증과 배설물을 관찰하는 것이 이반 일리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질병과 건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질병이나 죽음이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그 병이 자기 증상과 비슷할 경우에는 흥분을 애써 감추면서 열심히 귀를 세웠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들은 이야기를 자기 증상에 적용해 보기도 했다. 통증은 줄어들질 않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전보다 좋아졌다고 억지로 믿으려고 했었다.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말다툼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브릿지 게임에서 나쁜 패를 잡으면 당장에 심한 통증이 왔다. 전에는 그런 불운을 당해도 잘못된 일은 곧 제대로 조정되리라 생각하거나 불운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다음번 게임에서는 13트릭 전부를 이기는 대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그런 처지를 견뎌냈다. 하지만 이제는 불운을 당할 때마다 속이 뒤집혔고 그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제 겨우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몸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빌어먹을 불운이나 불쾌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면 그 불운에 대해 부하가 치밀었고 불쾌한 일을 일으켜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분노가 수명을 줄인다고 생각하면서도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 상황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이 같은 분노가 병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 따라서 그러한 불쾌한 일들은 되도록이면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반 일리치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는 안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을 어지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조금만 안정이 침해당해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가 의학서적을 읽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닌 것이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병은 서서히 진행되어 하루아침에 급속히 나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상태를 비교하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한테 진찰을 받아보면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데다 아주 빠른 속도로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달에 그는 또 다른 명의를 찾아갔다. 그 의사는 첫 번째 명의와 거의 똑같은 말을 했지만 질문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 그래서 이 명의와 상담한 것은 이반 일리치의 의구심과 두려움을 더욱 깊게 해주었을 뿐이다. 친구 하나가 아주 훌륭한 의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는데 이 용하다는 의사는 다른 명의들과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병이 나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의 질문과 추측은 이반 일리치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동종 요법사 가로 열고 치료할 질병의 증상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을 환자에게 소량 투여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 역 가로 닫고 동종 요법사는 또 다른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 약을 일주일 동안 몰래 복용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지난번 의사의 치료법도 이 동종 요법사의 치료법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여 풀이 죽었다. 어느 날 그가 아는 어떤 여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성상으로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모르게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런 자신을 깨달은 순간 이반 일리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 정신력이 정말 그렇게 약해져 버렸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야.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누구 하나 똑똑한 의사를 고른 다음 그 치료법을 엄격히 지켜야 돼.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거야. 이젠 결심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여름까지 진지하게 치료를 받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겠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이런 결심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아니, 불가능했다. 옆구리의 통증이 그를 압박했고 이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잦아지는 것 같았다. 입에서 나는 냄새도 점점 이상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식욕과 체력이 떨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고 끔찍한 일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이반 일리치 자신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만사가 여느 때처럼 별일 없이 굴러간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반 일리치를 괴롭혔다. 그는 집안 사람들, 그리고 특히 방문과 초대를 주고받는 사교 생활의 소용돌이 속에 완전히 심할려 있는 아내와 딸, 가로닫고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것도 모른 채 우울하고 까다로워진 그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그의 탓인 것처럼 그에게 짜증을 냈다. 물론 겉으로는 이 짜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는 자기가 그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질병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채택했고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그 방침을 고수한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녀가 친구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인용해보면 그녀의 태도는 이러했다. 우리 집 양반은 자기한테 처방된 치료법을 도무지 지키질 못해요. 다른 이들은 잘하는데 저희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제대로 약을 먹고 식이요법을 엄격히 지키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가 싶으면 다음 날에는 갑자기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금지되어 있는 철갑상어를 먹고 밤 1시까지 카드놀이를 한답니다.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 늘 그 꼴이라니까요. 이봐,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이반 일리치는 화가 나서 물었다. 딱 한 번 표트루 이바노비치네 집에서 그랬을 뿐인데. 점점점. 어제도 세베크와 그랬잖아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해도 이놈의 통증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요. 남편의 병은 자업자득이고 아내인 자기를 괴롭히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게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생각이었다. 아니,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남편한테도 이런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재판소에서도 이반 일리치는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어쩌면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때로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마치 저 사람이 언제 죽어서 저 자리가 비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은 또 갑자기 다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그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를 질질 끌고 가는 그것, 가로 열고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 가로 닫고, 그것이 유쾌한 농담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우울한 기분에 대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그를 놀리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슈바르츠의 익살과 활기찬 몸짓과 재치 있는 처세술은 이반 일리치를 괴롭혔다. 그를 보면 10년 전의 자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편을 짜고 카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들은 새 카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리저리 구부리며 카드를 돌렸고 이반 일리치는 손에 든 다이아몬드를 골라내어 취를 진 것을 알았다. 그의 짝이 으뜸 패가 없군 하고 말하면서 다이아몬드 2장으로 그를 지원해 주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기쁨과 활기에 넘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랜드 슬램은 의심할 나위 없는 판국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반 일리치는 옆구리를 갈아먹는 듯한 그 통증과 입안의 불쾌한 냄새를 의식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랜드 슬램을 기뻐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는 한패인 미하일 미알로비치를 쳐다보았다. 억센 손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리고 있던 그는 트릭 가르고 판에 내놓는 1회분의 패 또는 승산 있는 패 가로 닫고 트릭을 낚아채는 대신 팔을 뻗어 수고를 하지 않고도 카드를 모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공손하면서도 너그러운 태도로 이반 일리치 쪽으로 카드를 밀어주었다. 저 친구는 내가 팔도 뻗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줄 아나? 이반 일리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은 채 짝보다도 높은 코스의 패를 냈다. 그 바람에 석장의 트릭이 부족해져서 모처럼의 그랜드 슬램을 놓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일은 미하일로비치가 한 패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가를 뻔히 보면서도 이반 일리치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이유를 깨닫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친구들은 이반 일리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혹시 피곤하거든 잠시 쉬게나. 우리도 그만둘 테니까. 나더러 누워있으라고? 천만에 난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3판 승부를 끝냈다. 모두 우울하고 말이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친구들까지 우울하게 만든 것을 깨달았지만 우울한 분위기를 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떠났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남았다. 자기 인생은 독에 물들었으며 그 해독으로 남의 인생까지 해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이 독은 약해지기는커녕 자신의 존재 속으로 점점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의식만이 그와 함께 남았다. 그는 이런 의식과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하지만 잠을 거의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 때가 많았다. 그러고도 이튿날 아침에는 다시 일어나 옷을 입고 재판소로 출근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했다.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문다 해도 하루 24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하루하루가, 아니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해주거나 동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누구의 이해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심연 가장자리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야 했다. 매우 위태롭게 보입니다. 예. 챕터 5.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갔다. 해가 바뀌기 직전에 처남이 찾아와서 이반 일리치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처남이 도착했을 때 이반 일리치는 재판소에 있었고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쇼핑을 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다. 이반 일리치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가 보니 건강하고 혈색 좋은 처남이 가방을 풀고 있었다. 처남은 이반 일리치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멍하니 매형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고 이반 일리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저놈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외침을 꿀꺽 삼켰다. 이런 동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많이 변했지? 예, 좀 변하신 것 같군요. 그런 다음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가려고 했었지만 저남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때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돌아오자 처남은 누나를 만나러 갔다. 이반 일리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앞모습을, 다음에는 옆모습을 조사했다. 그 일이 끝나자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집어들고 그것과 지금 거울에 비친 얼굴을 비교했다. 그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이어서 그는 팔꿈치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을 살펴본 다음 다시 소매를 내리고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분이 밤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건 나한테 조금도 도움이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탁자로 가서 법률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지만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객실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그 문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아니야, 그건 너가 너무 과장해서 하는 말이야.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말하고 있었다. 과장이라고요? 누님, 눈에는 안 보이세요? 매형은 꼭 시체 같다고요. 매형의 눈을 보세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탈이 난 겁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니콜라예비치라는 의사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난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더라. 그런데 레시체티츠키라는 의사는 정반대로 말하고 점점점. 이반 일리치는 그곳을 떠나 자기 방으로 가서 긴 의자에 드러누워 곰곰 생각하기 시작했다. 신장, 몸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신장. 점점점. 그는 신장이 어떻게 원래 붙어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 이리저리 움직이는가에 대해 의사들이 한 말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그 떠다니는 신장을 붙잡으려고 했었다. 움직이는 신장을 정지시켜 그대로 유지하는 것쯤은 아주 간단한 일로 여겨졌다. 표트로 이바노비치를 다시 만나러 가보자. 그는 종을 울려 마차를 준비하라고 이른 다음 외출 준비를 했다. 여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유난히 슬프고 좀처럼 보기 힘든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 부드러운 표정이 오히려 그를 짜증스럽게 했다. 그는 시무룩하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표트로 이바노비치를 만나러 가야겠어. 그는 표트로 이바노비치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그의 친구인 의사를 만나러 갔다. 의사는 마침 집에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와 오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는 그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증상의 해부학적 측면과 생리학적 측면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반 일리치는 이 설명을 재검토하여 완전히 이해했다. 맹장 속에 무언가 작은 이물질이 있는데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될지도 모른다. 한 기관의 에너지를 자극하여 다른 기관의 활동을 억제하기만 하면 그 작은 이물질이 흡수되어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그는 좀 늦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서재로 일하러 돌아갈 마음이 좀처럼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서재로 가서 필요한 일을 했지만 무언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가로 열고 일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 가로 닫고 문제를 옆으로 밀쳐놓았다는 생각은 잠시도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일을 마치자 그는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맹장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잠시 미루고 차를 마시러
객실로 갔다. 객실에는 손님들이 와 있었다. 딸의 신랑감인 예심 판사의 얼굴도 보였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그날 밤 이반 일리치가 어느 때보다 유쾌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맹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밤 11시에 그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침실로 갔다. 병이 난 뒤로는 서재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는 옷을 벗고 에밀 졸라의 소설을 펼쳤지만 소설을 읽는 대신 생각에 잠겼다. 상상 속에서 맹장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났다. 작은 이물질이 흡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는 혼잣말로 외쳤다. 나는 자연의 작용을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것뿐이야. 그는 약을 생각해내고 일어나서 약을 먹은 다음 다시 침대에 누워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약이 유익한 작용을 하여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나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만 피하기만 하면 돼.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는 옆구리를 만져보았다. 만져도 별로 아프지 않았다. 이것 봐, 정말 아프지 않아. 벌써 상당히 좋아졌어. 그는 불을 끄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맹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흡수가 일어나고 있어. 바로 그때 그는 너무도 익숙한 그 분통을 다시 느꼈다. 몸을 물어뜯는 듯한 심한 통증이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입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냄새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신이 아찔해졌다. 맙소사, 오 맙소사. 그는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군, 또 시작이야. 이 통증은 절대로 멎지 않을 거야. 사태가 문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건 맹장이나 신장 따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그래, 삶은 바로 저기에 있었지만 이제 떠나고 있어. 자꾸만 멀어지고 있어. 나는 떠나가는 삶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 왜 자신을 속이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 나만 빼고는 누구한테나 명백한 사실이야.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앞으로 몇 주일, 아니 며칠밖에 안 남았어. 어쩌면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통 어둠뿐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가고 있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온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호흡이 멈췄다. 다만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이게 정말 죽음일까? 아니야,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는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켜려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양초를 더듬어 찾다가 양초와 촛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다시 베개 위에 털썩 쓰러졌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래봤자 아무 차이도 없어. 그는 부릅뜬 눈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죽음. 그래, 죽음. 저쪽 방에 있는 놈들은 아무도 죽음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나에 대한 동정심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어. 지금 놈들은 재미있게 노느라 정신이 없어. 가로 열고 문을 통해 노랫소리와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들려왔다. 가로 닫고 저들한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놈들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바보 같은 것들. 내가 먼저 가고 놈들은 나중에 가지만 죽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놈들은 웃고 떠들고 있어. 짐승 같은 놈들. 너무 화가 나서 숨이 막혔다. 그는 고통스러웠고 못 견디게 비참했다. 누구나 다 이런 끔찍한 공포를 겪어야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몸을 일으켰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어.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래서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 병이 어떻게 시작됐지? 옆구리를 부딪혔지만 그날과 그 이튿날은 좀 아프긴 했어도 아직 괜찮았어. 그러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실망과 고통만 뒤따랐단 말이야. 더 많은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고 그러면서 심연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지. 체력은 자꾸만 줄어들었고 나는 계속 심연으로 다가갔어. 이제 나는 완전히 쇠약해졌고 내 눈에는 빛이 전혀 없어.
나는 맹장을 생각하지만 이건 죽음이야. 나는 맹장을 고치는 문제를 생각하지만 그동안 줄곧 여기에는 죽음이 다가와 있었어. 이게 정말로 죽음일 수 있을까? 또다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숨을 쉬려고 헐떡거렸다. 일으켰던 몸을 구부려 침대 옆 탁자에서 발꿈치를 눌러대고 성냥을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탁자가 그를 방해했고 그래서 발꿈치가 아팠다. 그는 탁자에 화가 나서 더 힘껏 눌러댔다. 탁자가 뒤집혔다.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벌렁 들어누웠다. 그리고는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다가 무엇인가 쿵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남편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로 탁자를 뒤엎었어. 아내는 밖으로 나갔다가 촛불을 들고 돌아왔다. 와서 보니 남편은 심리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괴롭게 헐떡이며 누워있었다. 아내가 들어오자 그는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보,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탁자를 뒤엎었어. 가로 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아내는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탁자를 세워놓고 바닥에 떨어진 양초에 불을 켠 다음 다른 손님들을 배웅하러 서둘러 나갔다. 그러고는 남편의 침실로 다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여전히 반듯하게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기분이 더 나빠졌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앉았다. 여보, 아무래도 레시체티츠키 선생에게 왕진을 부탁해야 할 것 같군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유명한 전문의를 부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내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내가 키스하고 있는 동안 그의 영혼 밑바닥까지 아내를 증오했다. 아내를 밀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여기까지가 챕터 5였습니다. 자, 중간까지 읽은 것 같아요. 중간 좀 지나서 읽었나요? 아무튼 많이 읽었네요 오늘. 네,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네, 중간 인상 읽었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그동안 필사를 좀 못했는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